자,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몰락하는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영업이익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가 되다 보니까 주가 이야기도 조금 하게 될 것 같고, 주관적인 관점도 미래 이야기를 합리적 추론하는 거다 보니 조금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제 의견이 무조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저 참고용으로 재미로만 들어주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결국 오늘 할 이야기는 하이닉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이닉스 상황이 최근 심상치 않죠.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 정확히는 2018년 9월 12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라디오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제가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논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하이닉스의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죠. 세세한 수치들은 뒤에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본적인 틀부터 이야기 드리면 결국 메모리 단일에 의한 하락이에요. 메모리 단일 회사의 약점이란 말이죠. 근데 그 폭이 꽤나 크다. 이거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년 3분기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6조 4,724억 원이었어요. 엄청났죠? 4분기 기준으로만 봐도 떨어졌다고 한 게 4조 4,300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2019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이거는 전망치니까 조금 더 봐야겠지만 1조 3천억 원, 심지어는 1조 2천억 원을 버는 데도 있어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4조를 벌던 회사가 1조를 버는 거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일부 증권사에서는 5천억 원대를 전망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 최저점이 2분기이고 그 이후에 상승세를 탈 거라는 것 저도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4조, 6조를 벌던 회사가 아무리 최저점을 찍더라도 5천억 원으로 찍는 것은 조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이게 제가 작년에 말했던 메모리 단일 회사의 위험성입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메모리에 어느 정도 편중이 되어 있는 회사죠. 삼성전자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메모리 면에서 하이닉스보다 하이닉스와 비슷한 운명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나름의 포트폴리오가 존재해요. 최근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인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를 무려 아우디에도 공급을 하면서 나름 잘해주고 있죠. 삼성은 부인했지만 NXP나 인피니온에 대한 어떤 인수 가능성, 그거를 인수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삼성이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추론은 가능성이 낮다고만 보기는 또 힘든 면이 있습니다. 또한 AP, 이 폴더블 시대를 맞아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고 VR, AR, IoT 말이 많지만 결국 그 중심엔 AI가 있고 AP 안엔 MPU가 있죠. 엑시노스 9820, 물론 퀄컴이나 어떤 애플의 AP 같은 것들과 비교되면서 나름의 논란이 있지만 잘해주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5G 모뎀 칩 엑시노스 5100도 있고요. 파운드리 면에서는 또 보면 사업부 분사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2위로 올라섰죠. 점유율도 상당합니다. 더블 스코어 이상 상승했어요. 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나름의 자회사도 만들고 중국에 투자도 하면서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 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존재감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여긴 아직까진 누가 뭐래도 메모리 단일 회사예요. 메모리가 휘청거리면 하이닉스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고, 한때 삼성전자보다 높게 나오던 성과급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자, 저는 SK하이닉스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반기 메모리 수요는 회복될 거고 나름의 위치에서 하이닉스는 계속 잘 나갈 거예요. 단지 투자의 관점, 그리고 취업하시는 분들은 취업의 관점 등에서 SK하이닉스라는 메모리 단일 회사는 분명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지금 그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이야기, 그 추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 메모리 형편 없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와
팹리스, 그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 나름 잘해주고 있죠.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메모리를 발판 삼아서 노리듯 언젠가 중국도 메모리를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삼성전자는 적절한 타이밍에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킨 게임을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때 SK하이닉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치킨 게임과 이야기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 중국 1위 회사 SMIC가 12나노 연구개발에 착수한 지금 현재 중국의 개발 속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극단적으로 불법적인 이 행위들, 보조금이라던가 기술 탈취 이런 행위들을 계속 이어가는 이상 당연히 그런 중국이 시장에 있는 반도체 시장의 전망도 극단적으로 조금은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상황에서 삼성은 기술력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중국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지만 불법 보조금을 통해 줄도산을 할지언정 적어도 2개 이상의 메모리 기업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때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딸리는 기술력, 그리고 삼성보다 잉여 자금 면에서도 딸리죠. 그리고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자본력에 딸리죠. 그런 상황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뭐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나 취업을 할 시엔 미래를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단 봐야 되고 합리적 추론을 보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수치를 가지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대비 1분기가 71% 정도 감소하는 추세고 원인은 역시 디램 가격 하락에 있겠죠. 2월 디램 수출 가격은 1월에 비해 7% 더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에 무려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왜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것인가?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작년 전까지 디램은 분명히 하락한다 라고 다들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2018년에도 디램은 하락할 것이다. 왜? PC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모바일 산업의 정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떠받쳐 준 게 서버용 반도체였죠. 근데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들을 연기하면서 서버용 디램 매출이 급락하고 당연히 하이닉스 및 삼성전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뒤로 밀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데이터 센터는 지금 보고 있는 뭐 유튜브나 VR, AR, IoT 모든 단어들에서 당연히 대세 상승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뤄뒀던 데이터 센터 수요는 하반기 때 다시 주문이 살아날 것입니다. 때문에 하반기 때 디램은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죠. 2분기 최저점을 찍고 뭐 반등을 할 것이라는 거는 작년부터 나오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최저점의 시기가 2분기냐 3분기냐에 대한 말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중국의 이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300mm 이 웨이퍼 팹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거기서 쏟아질 디램과 낸드 플래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늘리는 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삼성, SK하이닉스 다 투자 축소와 재고 관리에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불법 보조금의 이 비호 아래 거침없이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분명 시장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말은 이거예요. 얘네들이 삼성, SK를 추월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국의 기술력 지금 상태로는 절대 추월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얘네들이 형편없는 저가 반도체를 대량 생산한다. 뭐 그러면 도산되는 기업도 많겠죠. 이윤이 안 남을 테니까. 하지만 그 자체로도 시장 자체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조금으로 어차피 적자가 채워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도 만약 SK하이닉스의 그 미래 가능성을 보는 투자자라면 SK하이닉스 가능성이 있는 회사예요. 하반기 때 다시 반등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제가 이 과거에 빛나던 시절에 비유를 해가지고 SK하이닉스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잡은 거지,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뭐 망하는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회사예요.
그 치킨 게임 이런 거 쉽게 오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나 어떤 취업의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 가능성을 보는 투자자라면 결국 D램 가격의 향방을 합리적 추론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반기 반등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고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은 이미 이뤄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래를 보려면 결국 D램 재고 감소세 확인과 DXY 지수 반등세가 확인된 후가 하이닉스의 어느 정도 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2018년 주가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 물론 주가가 미래 가치를 보며 움직이긴 하지만 이 장기 미래 가치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단기 미래 가치로도 잠시 피크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즉 실제 실적이 확인되기 직전쯤 살짝 오름세는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가파른 영역이익 감소에 대한 이 걱정들이 많지만 만약에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 그리고 반등 시기가 3분기로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2분기로 앞당겨졌다. 이런 것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의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파른 또 영업이익 감소 이런 걸 주제로 제가 삼다 보니 좀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주가랑 연동돼서 설명할 때 아주 설명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가 주인 제 채널에서 좀 이번 편에 국한돼서는 너무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제가 주식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걱정돼서 마지막 말씀 붙이면 절대 제 이야기를 듣고 주식 투자를 하시지는 마시고 그저 재미있게 흘러가는 이 반도체 산업 세계를 이해하는 보조적인 데이터 정도로만 그냥 반도체 산업의 미래 가치가 요 정도구나 이런 보조 지표 정도로만 그냥 재미있게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투자는 절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해를 살 만큼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평소 제 라디오 한 50개 정도 들어보시면 주식 이야기는 한 번 할까 말까 그것도 아주 몇 초의 짧은 언급입니다. 그만큼 주식 이야기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100% 미래 주가를 맞춘다는 건 거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중개해준다는 그런 투자 자문 회사들도 굉장히 싫어하고 저 자체로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심을 두고 앞으로도 채널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해를 당한 중국에서 다시 산샤댐이 논란이다. 논란의 핵심은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산샤댐이 붕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다. 물론 25일 현재 산샤댐은 이번에도 모든 고난을 견디고 살아남았다. 중국에서 장마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무사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같은 논란이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중국 청장 유역에 매년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산샤댐에 대한 압력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수재민은 6,346만 명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1,790억 위안에 이른다.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산샤댐의 수위는 167.65m까지 올라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댐의 높이가 185m이기 때문에 겨우 18m를 남겨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부터의 양쯔강 상류의 집중호우에 이어 이달 중순 스촨성과 충칭에 4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수위가 올라간다고 댐 상황이 무조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수량을 늘리면 된다. 산샤댐은 이번에 최대 11개의 수문을 열었다. 총 22개 가운데 절반이다. 개방한 수문의 숫자는 지난 2006년 이 댐이 만들어진 후 최대치라고 한다. 그만큼 상류의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물을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산샤댐이 방류를 늘리면 양쯔강 하류에서의 홍수 가능성이 커진다. 댐의 유지와 홍수 방지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난 15년간 산샤댐이 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산샤댐 논란은 지난달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 하나에서 비롯됐다.
펑샤오픈 중국건축과학원 연구원으로 추정되는 계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이 창 아래 지역은 바라나라는 거리였다. 중국 내외에서는 이것은 쌍샤댐 붕괴가 임박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황 교수는 곧바로 이 글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이후 쌍샤댐 붕괴설은 점점 확산됐다. 쌍샤댐이 홍수로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구글 위성 사진이 떠돌기도 했다. 결국 중국 당국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쌍샤댐은 100만 년 만에 홍수에도 견디게 설계됐으며 최근의 집중호우에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쌍샤댐은 처음부터 논란을 잉태하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쌍샤댐은 양쯔강 중류인 후베이성 이창시에 위치해 있다. 중국 최대의 강인 양쯔강은 중국 대륙을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칭하이 고원지대에서 시작한 강물은 쓰촨성 평원을 가로지르고 충칭과 후베이성 사이의 협곡을 통과한 후 하류인 안우이성, 장수성으로 흐르며 상하이에서 동중국해로 들어간다. 쌍샤댐 좌우가 평원이라는 점에서 쌍샤가 위치한 협곡 지역은 댐을 만들기에 최적이다. 쌍샤이라는 이름은 쓰촨성과 후베이성에 걸쳐있는 쥐탕샤, 우샤, 시링샤 등 3개 협곡에서 따왔다. 중국은 지난 1994년 12월 댐 공사를 시작해 2006년 5월 준공식을 가졌다. 댐의 전체 길이는 2308m인데 이 중에서 2개 길이는 1983m이다. 댐의 높이는 185m다. 전체 사업에는 총 2485억 위안이 투입됐다. 중국 역사상 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공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주 묘한 광경이 쌍샤댐을 사이에 두고 동서에서 연출됐다. 중국 서열 1에서 2위가 비슷한 날짜에 쌍샤댐 동서 지역을 방문한 것이다. 우선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20일 충칭을 방문했다. 중국 남부지방의 대홍수는 지난 6월부터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당시는 쓰촨성과 충칭의 폭우가 집중되고 있었다. 관영 매체들은 충칭이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덮쳤다고도 보도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나온 리 총리는 장화를 신고 수해 지역을 누비고 있었다. 진흙이 휩쓸고 간 주택가에서 주민들과 선체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물에 잠긴 후 누렇게 나무가 시든 농장을 찾기도 했다. 수해 피해를 점검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반면 앞서 18일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안후이성의 모습은 오히려 평안했다. 안후이성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최근에는 다소 안정된 상황이었다. 시 주석은 어느 평범한 밭에 서서 지역 관리들과 주민들에게 수해 복구를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매체는 보도했다. 그냥 여느 농촌 시찰 나온 관리의 모습이었다. 이를 쌍샤댐의 관점에서 보면 쌍샤댐 상류인 충칭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하류인 안후이성은 댐의 덕을 봤다는 의미다. 당시 쌍샤댐에는 이 댐 건설 이후 가장 많은 물이 밀어닥쳤다. 하지만 댐은 이를 상당 부분 저장하면서 하류의 피해를 막았다. 양쯔강 유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순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한다는 발상이었다. 순원은 1918년 자신의 저서인 건국 방략을 통해 쌍샤댐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1930년대에 들어 중화민국 정부는 타당성 조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런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1954년 양쯔강 유역에서 대홍수가 발생하자 쌍샤댐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됐다. 이번에는 홍수 조절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 당시 서열 1에서 2위였던 마오쩌둥과 조얼라이가 각각 1956년, 1958년 댐 건설 예정지를 둘러봤다. 다만 여전한 자금 부족과 정치적 불안정이 대규모 사업을 가로막았다. 쌍샤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른바 개혁개방의 시작과 함께였다. 개혁개방으로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기 시작한 양쯔강 하류의 홍수 대책이 필요했고 또 에너지원 확보도 절실한 문제였다. 결국 쌍샤댐 건설은 이 사업에 사활을 건 덩샤오핑의 동료를 통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덩샤오핑은 이미 1980년 직접 시찰을 했다고 한다.
오랜 논쟁과 토의 끝에 1992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산샤댐 건설 계획이 승인되고 1994년 착공식을 갖게 됐다. 공사 전후로 장점인 당시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현지를 방문했다. 산샤댐을 통해 양쯔강 중류의 길이 660km, 평균 폭 1.1km, 총면적 632제곱킬로미터의 호수가 만들어졌다. 호수의 규모는 서울시 면적과 비슷하다. 이를 통해 한국 최대의 댐인 소양광댐의 13배에 해당하는 393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됐다. 발전 용량은 2250만 킬로와트인데 실제 평균 1000만 킬로와트 이상을 발전하고 있다. 발전 용량은 국내 최대인 충족댐의 55배다. 물론 최고 지도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거대한 댐을 만드는 데 대한 반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존한다. 당연히 중국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나왔다. 주로 지역 주민들과 환경론자들에게서다. 너무나 거대한 산샤댐 자체 및 댐 주변 지형의 안전성, 주변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등이 제기됐다. 산샤댐 건설의 근거가 된 창장 산샤 사업 결의안이 통과된 1992년 전인데 회의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거수기, 본무도장으로 평가받는 전인대에서 이때만큼은 정부 안에 대한 반대가 속출한 것이다. 당시 투표 결과 2633명의 전인대 대표 가운데 찬성이 1767표에 그친 반면 반대가 177표, 기권 664표, 미투표 25표가 나왔다. 전인대 역사상 3분의 1이 반대한 것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주석 3년임 이상 금지 조항 폐기 개헌안 표결 때도 반대는 단 2표에 불과했었다. 어쨌든 입법기구의 다수결로 통과된 산샤댐 건설은 이후 일사천리로 강행된다. 그리고 착공 13년이 지난 2006년 준공식까지 갖게 됐다. 하지만 건설된 산샤댐은 중국 지도부에게는 계륵이 됐다. 역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이 댐의 건설에 관심을 가졌지만 오히려 2006년 5월 20일 후베이성 이창시 현장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은 물론이고 산샤 공정건설위원회 주임을 겸하고 있던 원자바오 당시 총리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프로젝트 시행사인 창장 산샤 공정개발총공사 이용한 총경리가 주도했을 뿐이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관영 중국중앙TV는 준공식 현장을 25분 정도 방송했을 뿐이다. 앞서 1994년 착공식에는 리펑 당시 총리가 참석했었다. 홍콩 언론은 당시 산샤댐 준공식의 최고위층 불참 결정에 대해 국제환경단체가 댐 건설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었다. 이후에도 역대 중국의 주요 지도자 가운데 건설된 산샤댐을 직접